왜냐면 부동산에 과잉 자산이 들어가면은 그게 소비 마켓으로 돌 수가 없죠. 당연하죠. 네. 근데 한국도 출산율 내려가듯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저희도 지금 중국처럼 중국 경제 구조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중국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럼 이러네요.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금을 소득으로 갚을 수 없을 때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금은 지금 심지어 DSR도 안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지금 3억, 5억 뭐 이렇게 받는다고 쳤을 때 뭐 싸게 해서 3%라고 하면 5억 받으면은 3, 55, 1,100만 원인가요? 네. 3억으로 5%면 1년에 1,500만 원. 1,500만 원 견디는 거네. 그럼 예를 들어 10억이면 네, 10억이면 5%는 5천만 원이니까 월에 400만 원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고 뭐 3%면 3천만 원이고. 네. 그럼 전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소득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 임계점이네요. 그 이자 돈이. 네. 그런데 얼마 전 지난주에 신한금융그룹에서 보통사람 보고서라는 레포트를 내셨는데 네. 한국의 지금 보통사람 도시근로자 보통사람 평균 가구는 지금 544만 원 세후로 벌어들이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50만 원, 54만 원을 부채를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 DSR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그건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대출 없는 유자산 계층이 많아가지고 네네. 이제 이게 싹 빠지니까 네. 저게 빠지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40%니까 500만 원 번다 치면은 200만 원까지는 저 비용을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200만 원이 이자로 나간다는 거는 월 기준으로 1년에 2,400만 원 나간다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역수로 환산하면은 전세가 4% 금리만 하더라도 6억 빌렸다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죠. 금리만 내려가면은 이론상 전세는 거의 채권 금리 채권 가격 역수처럼 네네. 명목 가격으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쿠폰은 똑같은데 예, 이제 그 그러면 가격만.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금리를 세게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어느 수준부터 가게 되고 오히려 정책보다는 금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국민들이 많아질 가능성도 있어 버리네요. 이렇게 대출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연준 FMC를 보고 있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시장에서 매크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가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제 건설 부동산을 분석해온 입장에서 11년부터 19년까지 매크로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택시장의 그 논리는 수요 공급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시장 논리였어요. 공급이 얼마나 되냐. 그게 왜냐면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공급이 맞냐 적냐, 공급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철저한 상품 시장 논리였는데 20년부터 금리 급격한 상승 이걸 딱 겪으니까 상처가 남았죠. 그 다음부터는 주택은 자산 시장인 거예요. 공급이고 나발이고 그냥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생각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 자산 시장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계속 안 좋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국내 경기는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의 굉장히 여기서 추가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행의 대출 권역 아래에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금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은행에다가 자기 돈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자 돈으로.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경제를 부양시킨 나라들이 꽤 되는데요.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 정도 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호주, 중국 정도가 더 심한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중국 마감을 매일같이 커버리지를 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으로 큰 나라니까 부동산에 과잉 공급이 많고 부동산에 있는 그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결국은 근데 중국은 사실은 2000년대 중반에도 철강이나 뭐나 막 그 재료 산업 키울 때 그때도 오버 캐파시티해서 난리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뭐 스크랩을 하냐 한 번에 죽이냐 막 이런 것들 지금 중국 부동산도 저는 그냥 거의 똑같다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통계도 잘 안 나오고 면적으로만 나오는데 그냥 환사해서 대충 여기 한 몇 천만 채 이상이 지금 과잉 공급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주택 부동산으로 큰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주택 자산 시장으로 자산 경제를 갖고 가면은 주택 자산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돈이 잠겨가지고
그 돈이 못 돌다 보니까 GDP 내에 민간 소비 비중이 위축이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중국이 크게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막 소비를 키우겠다 어쩌겠다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저는 좀 웃긴 게 주택으로 큰 나라는 소비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GDP 내 민간 소비 비중이 선진국 대비 유난히 낮은 나라인데 근데 옛날 보시면은 그게 소비 비중이 60%였거든요. 네네. 지금 한 20년간 꾸준히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40%대인 거예요. 아마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중국처럼 30%대가 될 거예요. 아, 중국 30%밖에 안 돼요? GDP의 민간 소비가요? 네. 와, 내수만 해도 사람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아니 근데 왜냐면은 그러니까 집값 왜냐면 부동산에 과잉 자산이 들어가면은 그게 소비 마켓으로 돌 수가 없죠. 당연하죠. 네, 뭐 글로 사게 되는데. 근데 한국도 서서히 내려가가 출산율 내려가듯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은 경기 볼 때 GDP의 그 소비를 보니까 소비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데이터가 잘 나오면 아 경제 좋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런 거고 그게 유지가 돼서 그러는 건데 우리는 자산 중심 경제를 쓰면서 동시에 그 소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좀 과열이 나버리니까 네.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게 네. 구조조화되고 있어서 네. 저희도 지금 중국처럼 중국 경제 구조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볼 때마다 아니, 한국도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소비 비중이 30%대로 내려가겠네 이러면서 그럼 뭐 중국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참고로 지금 중국 네. 그렇게 애를 쓰는데 작년 8월달 이후로 엑셀표로 보면 한 장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플러스가 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보기에는 거의 이제 뭐냐면 딱 리먼 브러더스를 옆으로 눕혀놓은 거하고 똑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리먼 브러더스 한꺼번에 그 자산 가격이 빠지면서 이걸 메꾸려고 은행에다 천문학적인 돈을 갖다 꼽아 넣은 거고 네네. 이게 이제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되냐면 부양책을 해도 자산 가격 부의 효과가 역효과가 나니까 내 돈 가치가 떨어졌어. 내 집 가치가 내가 합산 20억, 30억, 50억, 100억 갖고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져 갖고 10%, 20%씩 계속 빠지니까 난 돈 쓸 돈이 없어.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중국은 중국이. 근데 뭐 예전부터 유명했는데 이게 근데 자본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과잉 생산하게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과잉 생산하는데 그게 가장 심한 나라가 중국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철강이나 화학이나 이런 거 무너질 때도 중국에서 오버 캐파시티로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증설을 해보니까 무너졌는데 네. 아마 중국 내수적으로는 집도 너무 많이 지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요즘 부동산 디벨로퍼들 중국에서 많이 망했잖아요. 네, 계속 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거기도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선분양할 때 돈 다 받아버리니까 완납을 시켜버리니까 얼마나 사기치기 좋습니까? 네, 완납해서 돈 다 주면은 안 지어서 튀고 막 이런 네. 케이스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거기에 주택 수가 뭐 진짜 수천만 채 이상이 오버 캐파시티가 있을 거고 결국 그 돈이 회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공급자 쪽에서는 좋을 수가 없죠. 네. 근데 한국도 점차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소득을 땡겨가지고 현재 자산 가격에 붙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네, 그럼 이걸 구조조정하려면은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걸리든가 아니면 자산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도 안 되는구나. 은행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급락하면 이제 은행이 문제 생기는데 근데 은행은 현재는 자산 가격이 많이 명목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 자산 가격이 뭐 소위 20-30% 빠진다 하더라도 은행에 문제될 일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은행이 그거에 비춰서 빌려준 게 아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22년부터 DSR을 썼고 그 다음에 22년 시행하기 전에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기점으로 보더라도 은행의 평균 LTV는 굉장히 낮아가지고 은행은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메인 은행 말고 나머지 금융기관들은 많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문제 없지만 개별 차주들은 뭐 완전 초토화 직전이 차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한은에서 저는 그 가이드라인을 줬다 생각하는 게 작년 국감 때는 30% 하락을 하면은 은행이 위험해진다는 말을 주면서 30% 정도의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그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냥 꾸준히 내리면 문제 없다. 관리하면 되니까. 근데 뭐 1년에 만약에 급격히 조정돼 버리면은 그거는 문제다 이러면서 결국 속도와 깊이를 같이 얘기한 거고 그리고 30%로 제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은
메인 은행들은 별 문제 없고 그 다른 금융기관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은 근데 주택 시장을 일부러 뭐 급락시켜야 된다, 폭락시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경제 구조를 짜놓은 다음에 네.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위축되는 경제 구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는 위축되고 자산 가격만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주로 경기 데이터는 이제 수출만 좀 중요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수출 기업들도 그 돈 이제는 다 한국으로 안 갖고 오고 어차피 외국에서 돌거든요. 네. 해외 생산 기지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수가 급격히 위축이 되었을 때 대기업 다니지 않는 직원들은 뭐 직원도 아닌 거가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거고. 그래서 어차피 미래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갈 게 뻔한데. 네네. 그리고 이런 거를 좀 더 심하게 했던 몇몇 나라들이 앞에 있잖아요. 중국은 과잉으로 있고 호주는 우리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더 높고 막 이런 나라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고칠 만도 한데 근데 이런 거를 고치려면 제도 바꾸고 시스템 바꾸고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이런 논의도 없고 뭐 국회를 보든 어디를 보든 서로 싸우기 바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저희 같은 개인들만 그냥 각자 도생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좀 달러 자산 사놔야 되나 이러면서 좀 달러 자산 사놓는 식으로 좀 배분을 하고 네네. 이러니까 진짜 스트레스 받는 그 삶이죠. 네, 안 좋은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좀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재건축을 하다 보니까 막 40층 이상, 50층 막 이런 집들이 엄청 많아진데 사실 그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건물을 잘 지어서 쾌적하게 인구 밀도를 높여놓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은 게 과연 좋은가 그런 근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한 60년쯤 지나서 그리고 게다가 개인 단독주택이 낡으면 그거 네. 하나 고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물론 개인한테는 적은 비용이 아니겠습니다만 100세대, 1000세대가 사는 아파트를 새로 고치려면 그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60년, 한 100년 지났을 때 현재 이런 주택 문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저는 불현듯 그런 궁금증이 엄청 많이 생겨요. 저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 주택의 미래의 그 스토리 멀티플을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2017년부터 2014년부터 그때 멀티플 바닥이었는데 14년부터 21년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멀티플이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특히 수도권 멀티플이 크게 올랐고 지방은 하나도 안 올랐고 수도권이 올랐는데 그건 아마 수도권 과잉 과밀이 되면서 리소스가 들어오고 인구도 늘어나니까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임차료 올라간 것보다도 멀티플 튀면서 주택가격이 더 많이 올랐는데 멀티플이 22년에 꺾였거든요. 근데 22년부터 왜 꺾였냐를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결국 다시 사람들이 출산율 같은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게 22년부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재 의식에 지금 저 정도를 받아줄 수요가 진짜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그리고 22, 23년에 또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는 진짜 인공지능인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미래에도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젠 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때는 그냥 뭐 병원교 때문에 이렇게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이게 잘 맞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자산은 그렇지만 미래에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좋아 보이는 거가 미래에 좋다는 보장이 없고 미래에 좋아질 거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한데 사람들이 뭔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미래에 뭔가 바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방향인지 모를 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아까 이제 부동산도 확 질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이야 하면서 그냥 이게 아니라 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년 안에 뭐 AGI 인공지능 만들어지면은 거주 패턴도 달라지고 근데 저는 여기서 근본적으로 결국에는 사람이 이런 높이도 얘기하셨는데 인간 본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밀도 제곱킬로미터당 25,000명 넘는 그런 고밀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횡한 것도 싫어요. 사회적 동물이어서. 그래서 이런 글린주구 이론도 있어요. 제곱킬로미터당 18,000명 정도 적당하다. 그리고 그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면적이 되면은 도보로 20분 정도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도보로 20분 정도 걸어서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그다음 편의시설도 있는 그런 형태의 근린주구들이
사람 살기 제일 편하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수직으로 한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절 구조는 평지를 걷기에 유리하게 돼 있지, 우리가 토끼도 아닌데 그 산을 올라가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산에 있는 동물들이 산을 좋아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동물들도 원래 평지를 좋아했습니다. 인간이 평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지금 산으로 올라간 거지. 네. 원래 그러니까 평지 좋아하고 적당한 면적 좋아하고 적당한 밀도 좋아하고 자연환경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근로환경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회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재택이 지금보다 좀 더 생활화되고 현실화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주택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막 도심 내 초고층에 대한 단순 초고층에 대한 그런 선호는 이제 없고요. 저는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외국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이랑 미국에 가면은 그냥 최근에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여러 도시 개발 방식이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면 복합 개발인데, 네. 복합 개발이 그냥 뭐 이거 다 같이 묶어서 제공하는 것 같지만 되게 규모 있는 복합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막 엄청난 오피스 건물 높은 오피스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되게 뚱뚱한 오피스 건물을 짓고요. 왜냐면 이 건물도 고층 건물인데 한 층 면적이 이제 1000평이 안 될 거예요. 예, 안 되죠. 근데 한 층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입주사들이 편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 층에서도 좀 수평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평지에서 일하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이게 뚱뚱한 고층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한국은 근데 되게 좁게 짓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할 때 몇 층을 위아래로 옮겨야 돼가지고 네네. 매우 번거롭거든요. 네네네. 누구 만나러 가면은 그 층은 가는 게 아니라 위층으로 가고 아래층 2개 옮기고 엘베 타고 이동하니까 되게 번거로운 건데, 그래서 이런 오피스 건물에다가 주거용에다가 상업용 시설에다가 커뮤니티 시설에다가 또 랜드마크성 자연환경이나 문화예술 시설을 같이 넣어가지고 복합 개발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분양하는 주택들은 소위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나중에 그 시장 가격을 받아버리거든요. 그냥 거의,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도심 재개발 전반적인 방식은 복합 개발 방식으로 갈 것 같고요. 근데 꼭 건물 프로젝트에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도시의 어떤 지역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파트만 밀집된 지역을 옛날에 많이 선호했는데 이제는 아파트만 밀집한 그런 지역보다는 여러 복합시설들이 공통적으로 제공된 지역들을 뭐 앞으로도 좀 선호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너무 초고층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 보면은 막 맨해튼에 막 연필 빌딩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한 층을 다 쓰는 게 있는데, 근데 그런데 제가 일본에 그런데 사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층은 자기가 다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수평으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걸어가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생활해야 되니까 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사람 본성을 어긋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냥 수평으로 걸어다니고 지상, 또 높은 데보다는 지상을 선호하는 게 있는데 지상이 무조건 고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고층을 지으면서 넓게 지어야지 그냥 고층만 짓는 거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우리나라 주거가 그냥 층고만 높지 그 층에서 뭐 할 게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너무 고층에 대한 그런 선호보다는 이제 복합 건축물을 좀 선호하자. 앞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혹시 뭐 최근에 이제 그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읽고 있으신 책 중에서 뭐 잠깐 시간 될지 모르겠는데 잠깐 뭐 나누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예. 저는 요즘에 그 자산경제, 그러니까 The Asset Economy라는 책을 읽었는데 예. 자산경제가 방금 제가 드린 것처럼 주택이 수요 공급에 기반한 상품 경제 시장에서 그다음에 자산 시장으로 변했는데, 자산 경제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은 과거엔 그러니까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자였는데 네. 지금은 그냥 집이 많은 사람이 부자다. 네. 그리고 소득으로는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다. 아까 시스템 때문에 임금은 낮게 측정되고 네. 자산 가격은 올라가는 구조로 수십 년을 흘러왔기 때문에 임금으로는 집을 살 수 없다. 그리고 세대 간에서도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가구의 자녀 세대는 부모 지원을 받아서 이걸 이제 패밀리 뱅크라고 하잖아요. 네. 그 패밀리 뱅크를 통해 가지고 집을 사거나 안 사더라도 그 임차료 보조를 받거든요. 부모로부터. 네. 부모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서 살거나. 강남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네. 부모 집인데 자녀가 이제 무상 임차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거나 하는 사람이랑 강남 임차료 다 내는 사람이랑
돈 누가 잘 벌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책은 호주 사람이 썼는데 호주 시드니 대학에 있는 사람 3명이 같이 썼는데요.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볼 때 이건 새로운 계급 제도다. 그 계급은 그 신분을 역전 못하는 거를 계급이라 하는데 유주택 계급과 무주택 계급 간의 새로운 계급 차이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게 민주주의와 결합해서 골 때리는 방향으로 가더라. 뭐냐면 과거에 자산가 계급과 임금 노동자 계급은 자산가 계급이 작았어요. 네. 5% 미만. 95%의 임금 노동자 계급이 있어가지고 임금 노동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돌아갈 수가 있어서 네. 노동당들이 힘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거를 자산 계급으로 바꿔버리니까 유주택이 60%, 무주택이 40%니까 자산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쓰는 게 유주택 가구들에게 유리해서 이게 민주주의랑 결합해가지고 투표에서 항상 유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호주가. 네네. 그래서 2019년 연방선거에서도 재산세 높이겠다고 노동당이 나왔었는데 전부 탈락. 그래서 주택 가격을 하락을 쓰는 정책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민주주의의 표심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재산과세 제로로 해달라. 이런 유권자들의 요구가 빗물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호주도 22년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그 가계대출이 빠지고 주택가격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민 열어버리자 이러면서 갑자기 이민 완전 활짝 열어가지고 1년에 50만 명씩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공실률이 4%였다가 1% 언더로 내려가서 임차료가 단기 대폭등. 그래서 지금 거기는 집 아닌 데서도 살고 공실이 너무 작다 보니까는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 것도 있는데 임차료가 진짜 대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차료 대폭등하면 주택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민과 함께 주택가격도 다시 크게 열렸고 그거를 더 중요한 거는 호주의 다수는 그걸 바란다는 거예요. 네. 네. 왜 6대 4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택시장보다 더 매운맛이 그 호주 주택시장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하는 거를 보면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룬 책이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희 채부심 북스에서도 이 책을 소개를 할 예정이니까 더 좀 네.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네.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하게 될 우리 채부심의 북스 코너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한국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 호가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측하는 게 과연 중요한지 잘 모르겠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왔고 이 상황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최상욱 대표님께서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귀한 시간 마련해주신 우리 최상욱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